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탄은 여전히 날아다니고 국제 뉴스에는 위기와 갈등이라는 단어가 매일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 마치 세상의 모든 지정학적 위기가 이미 끝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강세장 반도체 하나가 거의 혼자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상승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선샤인 박사와 함께 그 핵심 질문에 정면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쟁 중에도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 가지 날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거든요. 바로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아직 회담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이미 어떻게든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가에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자산운용사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담당하는 이 팀장은 올 초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파국은 없다. 어차피 둘 다 잃을 게 너무 많다. 이 한 문장이 지금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공통 심리를 정확하게 대변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진짜 파국보다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는 쪽이 유리하다는 거죠. 게다가 시장에는 또 하나의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 이 갈등 국면을 최대한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도 부담이 쌓이거든요. 에너지 가격은 뛰고 공급망은 꼬이고 유권자들의 불만은 쌓입니다. 그러니 빠른 종결을 원한다는 기대감이 지수 하락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현실을 짚고 가야 합니다. 설령 미중 정상이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예전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던 그 세계화의 황금기는 이미 구조적으로 끝났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커졌고 중국 역시 더 이상 세계의 공장에만 머물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점이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중국의 제조업 실력부터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중국은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핵심 장비 수출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가 제한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분야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강, 화학, 조선 하위 부품, 가전 같은 영역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훨씬 앞서가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고 투자에 나서면 결국 낭패를 보는 겁니다. 중국을 얕잡아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미중 갈등이 한국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서로 분리되는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어느 쪽 진영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한국의 제조 역량이 갑자기 귀해진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을 쓸 수 없고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여기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 완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줄타기 능력이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게 만든 구조적인 힘입니다. 예전의 고점이 반도체 사이클 하나에 기댄 랠리였다면 지금의 6,000포인트는 지정학적 재편이라는 훨씬 두꺼운 토대 위에 올라선 겁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수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거든요. 이렇게 단기간에 오르면 반드시 조정이 온다. 어딘가에서 한번 크게 빠질 것이다. 그런 경계감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차트를 보면서도 선뜻 사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억눌린 악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실적을 떠받치는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으면 물가가 다시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재발 불안감도 있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면서
시장이 방향을 잃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수는 단기간에 급락했고 뉴스는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급락이 오히려 과열됐던 투자 심리를 빠르게 식혀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거품이 거치고 나니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건강한 조정을 한 차례 거쳤습니다. 금리 불안도, 인플레이션 우려도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한 지수는 결국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이게 단순한 반짝 랠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진 뒤에 올라온 상승이거든요. 앞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 칩을 사줄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반도체 한 곳으로만 몰렸거든요. 삼성자 오르면 장 좋다, SK하이닉스 빠지면 장 끝이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반도체가 쉬는 날에도 다른 종목들이 오르고 반도체가 오르는 날에는 시장 전체가 함께 들썩입니다. 자금이 여러 업종으로 골고루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차전지입니다. 한때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완전히 죽어있던 섹터인데 최근 들어 강하게 살아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전기차 보급 확산이라는 두 가지 동력이 다시 불을 당기면서 전체 시장 랠리에 든든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때 이 차전지 종목을 물린 채 고통받던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음식료, 유통까지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던 업종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하나가 오를 때보다 여러 업종이 함께 오를 때 시장의 기초가 훨씬 탄탄해지거든요. 특정 종목 하나가 흔들린다고 해서 지수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6,000포인트를 뚫은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벌써 그 다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8,000포트라는 숫자가 시장에서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 논의가 현실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8,000포인트 진짜 가능한 얘기일까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한 곳이 한국 증시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하면서 목표치로 8,000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낙관론인지 아니면 근거 있는 전망인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몰라보게 좋아졌거든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면 지금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만큼 돈을 버는데 주가는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외국계 자본의 핵심 논리입니다. 실적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밸류에이션만 평균 수준으로 올라와도 8,000은 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올해 기대되는 기업 이익 증가분 상당 부분이 이미 상반기 주가에 녹아들어갔습니다. 시장이 미래를 앞서 반영하는 속성이 있다 보니 하반기에도 같은 각도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면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그만큼 커지는 법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반등, 알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숏 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이 컸습니다.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되사면서 지수가 단기에 확 튀어오른 겁니다. 이 자금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8,000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되 그 길이 결코 직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수가 더 오른다면 다음 바통은 누가 쥘까요? 반도체가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시장은 이미 그 다음 주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 산업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단계, 바로 그 끝에 로봇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넘어 이제는 몸을 가진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 흐름을 일찌감치 읽은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가 미국의 유명 로봇 기업을 인수하며 미래 사업의 중심을 피지컬 AI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만들던 회사가 이족 보행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보가 반도체의 바통을 이어받을 유력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에너지 쪽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통째로 재편됩니다. 미국은 자국 셰일가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이고, 이 가스를 실어 나를 운반선이 대거 필요해집니다. 그 배를 짓는 곳이 한국조선소거든요. 굴착기 같은 건설 기계 업종도 덩달아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국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방향은 전쟁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차전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생태계 재편의 핵심 수혜주로 강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음 타자는 어쩌면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찾습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는 대형 반도체 기업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곳에 몰릴 때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그 자산의 리스크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반대편이 비게 되거든요. 실제로 시장의 주도 흐름은 이미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잘 보입니다. 최근 들어 하드웨어 기반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됐습니다. 반면 그동안 금리 인상 우려에 짓눌려 있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돈이 빠져나온 곳과 돈이 들어가는 곳이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드웨어 기업들의 훌륭한 실적,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이미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크게 더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한 자금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빠르고 강한 성장이 기대되는 새로운 섹터를 찾아 미리 이동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한 발 앞서는 사람들은 항상 남들이 몰리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국내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하던 사업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마진율이 급등한 대형 IT 부품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한동안 반도체 대장주보다 오히려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좋은 소식보다 뒤늦게 발견된 변화가 시장에서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즘 반도체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대형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이른바 LTA를 맺으면서 경기 사이클을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정착된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이게 맞다면 반도체는 더 이상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막대한 선급금을 내고 수년치 물량을 미리 계약하는 건 분명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당장 실적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장기 계약이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영원히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장기 계약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꺾이자 계약이 취소되거나 가격 인하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 생산량을 늘려 단가를 맞추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시클리컬, 즉 경기 순환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이걸 시장도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PER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들을 순수 성장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로 보기 때문에 낮은 배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시클리컬 주식의 투자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 PER일 때 사서 저 PER일 때 팔아야 합니다. 조만간 발표될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40조 원이라는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향후 반도체 섹터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상반기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고비거든요.
올해 초 시장을 들뜨게 만든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이른바 3저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면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소비도 살아나고 증시도 오른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대감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5월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과거처럼 점도표를 통해 시장에 친절하게 신호를 보내거나 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행동을 줄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연준만 믿고 안심하던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가도 문제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봉합된다고 해도 유가가 순순히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한번 흔들리면 좀처럼 빠르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거든요. 유가가 높은 수준에 고착되면 물가가 계속 자극받게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기업 실적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원가가 올라도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 매출은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시입니다. 결국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 실물 경제 전체가 식어갑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 봉합 기대감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묵직한 현실이 증시를 본격적으로 누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가져가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느 한 시장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두 시장의 강점을 동시에 취하는 방식이 지금 시대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 증시에는 분명한 매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거대 제조업 기지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거든요. 외국인 장기 투자 자금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이 귀해지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견고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AI 생태계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미국이고 그 막강한 자본력은 어느 나라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30%는 미국 주식으로 채워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 집중하면서도 미국이라는 든든한 엔진을 함께 달고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순간은 실적이 완벽하게 증명됐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바로 그 희망의 국면입니다. 대중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가 오히려 역설적인 투자 적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반기 변동성에 대비해서 지금 얻은 주식 수익의 일부는 채권이나 달러 관련 자산으로 미리 분산해 두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리스크는 터진 뒤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는 겁니다. 시장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변수들이 조용히 숨어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먼저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 모든 걸 거는 몰빵보다는 꼼꼼한 자산 배분으로 시장에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흔들리지 않는 원칙 하나가 어떤 전략보다 강합니다. 흔들리는 장세일수록 중심을 잡는 것, 그게 결국 가장 강한 투자 전략입니다.